편리함을 앞세운 선택이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도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불법 의료 행위의 경계. 오늘은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친구들이 SNS에 올리는 포스팅을 보다 보면 네. 우리 아이 유치 내가 뽑아줬다. 네, 영구치가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이가 흔들려서 실을 묶어서 뽑아줬다라는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은 의료인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괜찮을지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체 일부 조직을 적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만 아주 엄격하게 본다면 이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또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치아를 신체에서 적출하는 것은 외과적인 시술의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만 우리 법원은 모든 행위를 법조문 하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형법 제20조에 있는 사회상규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모가 자녀의 유치를 집에서 뽑아주는 행위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행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리 목적도 없고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을 범죄로 보아서 처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옛날이 생각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불법 의료 행위, 무면허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불법 의료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놀라실 텐데요. 실제로 반영구 화장이라든지 문신, 그리고 점을 뺀다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는 기술로 인한 어떤 피부 관리 행위 이런 것들도 모두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SNS로 발달로 인해서 출장 서비스가 교묘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병원은 비싸고 또 가기가 또 귀찮으니까 저렴하고 싸게 집에서 방문해서 수액을 놔주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가격 때문에 확실히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작 문제가 생기면은 시술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러한 엄청난 이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한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병원 밖 진료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후 혼자 쌍둥이를 키우느라 피로가 누적된 A씨.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맞는 비타민 수액 서비스를 예약했는데요. 광고에는 병원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의료진 방문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실제로 약속한 시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라는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팔에 링거를 연결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수액 주사를 맞기 전 의사의 직접 진료는 없었는데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가끔씩 보면 이렇게 집에서 수액을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링거를 놔주는 사람들이 간호사인 경우가 많은데 혹시 병원 밖에서 집에서 나의 팔에 이렇게 수액을 꽂아준 사람이 간호사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나 진료 없이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가지고 직접적인 주사 처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주사행위는 사실 단순히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약물이 갑자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의사의 진단 하에 스스로 판단하여서 투약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왕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잖아요. 가끔씩 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뭐 대기업 회장님께서 주치의 불러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예, 네. 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왕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밖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건 네.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의료법에 따라서는요,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또 그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같은 조항에서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조항을 좀 두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자가 이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내원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응급 환자를 진료해야 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공익상의 요청이 있거나 또 가정간호 제도에 따라서 방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왕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먼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배달 서비스처럼 의료진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요즘 가끔씩 보면 산후조리원 안에서 이 신생아들 진료를 봐주는 네.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그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꽤나 많이 산후조리원에서 전문의가 상주한다라는 이런 광고 문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법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산후조리원에서의 정기적인 진료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과 관련된 비전문적인 상담까지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신생아를 진단하고 또 거기에서 처치를 한다라는 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을 정기적으로 이 왕진했던 그 의사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던 사례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산모 그리고 산모의 가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네.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니까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에 사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링거를 놔준 사람이 간호사로 보이긴 하지만 집 안에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의료 행위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처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용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시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인데요. 다행히 현행법상에서는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지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도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자주 복용하던 B 씨. 잦은 처방 이력 때문에 제한이 걸리자 친구 D 씨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했는데요. D 씨는 불면증 증상이 없었지만 친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B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최근 대리 처방 문제가 뉴스에 나오자 D 씨는 불안해졌는데요. 혹시 대리 처방을 받은 D 씨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요즘 뉴스에서도 이 대리 처방 관련한 문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의사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가 와서 선생님 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환자의 말을 믿고 불면증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처방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불면증 이외에도 요즘 대리 처방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환자와 마주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대리 처방은 여러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면제 처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한 그런 질환에 대해서도 대리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어떤 특정한 수치가 있는 그런 질환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거동이 힘들어서 못 온다라는 이런 호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제가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체질량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인의 체질량의 그런 수치를 이제 도용을 해서 증상과 그런 거 도용을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거동도 불편하고 우울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대리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전 사례에서는 집에서 링거를 맞은 이용자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대리 처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혹시 가서 환자로서 대리 처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되는군요. 네, 이게 수액을 맞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거라는 이제 간단한 문제라면 이 대리 처방은 상당히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대리 처방에 같은 경우에는 대리 처방을 부탁한 사람 그리고 부탁을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항정신석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마약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이제 국가에서는 이 마약의 유통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유통법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의료법 위반은 당연히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기적으로 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시기에는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처방전 대리 수령 지금은 가능한가요? 네,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 시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팬데믹 당시에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와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좀 열어놓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리고 오랜 기간, 장기간 동일한 처방으로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너무 바빠서 못 갔다, 비가 와서 너무 귀찮다 이런 사연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대리 수령의 경우에는 이 대리 수령인의 범위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 그다음에 배우자의 좀비속, 직계 좀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요. 이때도 가족관계증명서나 대리수령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 사례 속 친구 그 D씨처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은 법적으로 대리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는 경우 직계 좀비속은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해로.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계속해서 처방을 받고 계시면 뭐 아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대신 가서 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선은 이제 남편이나 아들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그런 자격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지만 대리 처방을 이제 확인한다라는 그런 서류도 필요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불법인지 모르고 받는 시술 행위도 요즘엔 참 많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미용업소에서 문신을 받은 G씨.
시술자는 천연 색소를 사용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로 G 씨를 안심시켰는데요. 하지만 시술 직후부터 눈썹 주위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색소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및 유가종이었는데요. D 씨는 시술자에게 항의했지만 시술자는 개인 체질의 문제라며 환부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변호사님.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맞습니다. 눈썹 문신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본가에 내려가도 주변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 네. 분들, 어르신들 갑자기 눈썹이 이렇게 진해져서 뭐 하셨어요? 라고 하면 나 문신 받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것도 혹시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보면은 하지 않으신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눈썹 문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신이라는 것을 어떤 바늘을 이용해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해서 이제 고기에 색소를 주입한다라는 것. 이제 이 과정에서 감염이라든지 알러지 등의 보건상의 위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눈썹 문신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에다가 새기는 타투라는 것과 눈썹 문신이라는 건 사실 의료법상 별다를 게 없는 행위인 건가요? 네, 법적으로 보면은 바늘을 이용해서 색소를 침투시킨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례와도 같이 부작용이 발생했을 당시에 네. 시술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고 또 불법이라는 거를 알고서 받았다라는 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설마 신고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절대 멈추시면은 안 되고요.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부작용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촬영을 하시고 또 이러한 또 시술자 나눈 통화 내역이라든지 DM, 카톡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이제 공유를 하시면서 좀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술을 받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이 진단서가 있다면 나중에 향후의 법적 공방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렇게 법적 공방에 있어서 중요한 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일일 텐데요. 만약에 시술자에게 내가 법적으로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 이런 증거도 다 준비해 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 의료 시술인 거 알면서도 여기서 받았잖아요. 당신이 오히려 처벌당할 겁니다. 라고 협박이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로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불법이라고 설마 안다 할지라도 이거 시술을 받았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인 구제를 받으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썹 문신 아니면 일반적으로 몸에 새기는 타투 같은 그런 의료 행위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평소에는 그냥 불법 행위인지 모르고 네. 찾아서 다닐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시술을 받는 이 샵이 합법적인 곳인지 네. 아니면 불법 의료 시술을 하는 곳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문신사법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뉴스로는 제가 접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분야에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반영구 화장이라든지 이런 문신을 양성화하여 면허제도로 이제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의료인도 일정한 자격과 위생교육을 갖춘다면 문신자 자격을 부여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미 하급식 판례에서는 이 문신 행위가 어떤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정말 그런 위험한 의료
의료행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판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내가 이용하는 샵이 이게 합법적인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뭐 표기 문구라던가 네. 아니면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 인증서라던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허제도가 활성화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면허를 받았고 그다음 위상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법적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술을 받고자 하는 곳의 어떤 위생성이라든지 시술사의 어떤 뭐 시술 숙련도 이런 것들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또 현행범적 리스크를 또 인지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거를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궁금함이긴 한데요. 네. 이런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면허를 취득한 의사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실제로 일단 소규모로 운영하는 피부과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에서도 문신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클리닉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감염이라든지 알러지 그리고 영구적인 흉터를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의학적인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이런 문신 시술을 받도록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환자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격이 있는 의사분들, 전문직들을 통해서 이런 시술을 받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한 불법 의료 행위가 나의 건강을 위협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